자, 맨 처음에 공인의 등장부터 볼까요? 자, 조선 후기에는 새로 등장한 상인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가 공인. 자, 공인은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등장하게 되죠.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하게 된 어용상인이에요. 자, 어용상인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이란 뜻이에요.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 어용상인이죠. 자, 원래는 특산물로 걷어가면 되지만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쌀이나 옷감이나 뭐 이런 걸로 내죠, 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돈을 받아서, 즉 대동미, 대동가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서 국가에 납부하는데, 자, 이 공인은 전국의 장시를 대상으로 돌아다녀요. 상품을 모아야 되니까 전국의 장시를 대상으로 돌아다녀서 좋은 물건을 사서 국가에 납부하는, 지금으로 하면 조달청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 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동법의 실시로 대두한 어용상인. 자, 그리고 어용상인이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상인이겠죠. 관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허용한 상인 이런 뜻이니까 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은 상권을 독점하기도 하고 거기 보시면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자, 도고라고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도고는 뭐냐면 독점적 도매 상인을 도고라고 하죠. 독점적 도매 상인을 도고라고 그래요. 자, 독점적 도매 상인이라고 하는 건 대기업, 지금으로 하면은 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인을 도고라고 하죠. 지금으로 하면 뭐 대상인 또는 대기업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독점을 하는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인이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사상의 대두라고 하죠. 사상의 대두 봅시다. 자, 사상이라고 하는 상인들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인정한 상인이 아니고 사사로운 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렇게 사상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사상이 증가를 하고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사상이라고 하는 건 주로 서울에서, 즉 한양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보통 난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로나 이현이나 칠패를 중심으로, 자, 이런 지역이 지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난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사로운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종로는 지금의 종로를 말하는 거고, 이현은 지금의 동대문, 그 다음에 칠패는 지금의 남대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난전이라고 하고, 자, 이 난전, 즉 사상들은 원래 누구랑 대립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시전 상인과 대립을 하고 있죠. 시전은 나라에서 허가받은 핵심 상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 시전 상인들은 특히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상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는 권리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갖는 권리를 조선 전기에는 독점 판매권이라고 했죠. 자,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도성과 도성 밖 30리 정도까지는 물건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이런 걸 독점 판매권이라고 하고, 자,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자, 좀 확대가 돼요. 독점 판매권이. 그래서 이 독점 판매권이 확대돼서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되죠. 자, 인조 때부터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죠. 자, 시전상인들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권리를 조선 전기에는 독점 판매권이라고 했고, 조선 후기는 금난전권이라고 했어요. 자,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금난전권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이런 난전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이 난전에 가서, 물론 나랑 똑같은 물건을 파는 난전에 가서 그 난전의 물건을 뺏고 때려 부시고 이렇게 깽판 칠 수 있는 권리를 줬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자,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이렇게 난전을 규제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많았어요. 시전상인한테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함부로 규제를 하게 되고, 자, 난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행위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선 후기 가면 이 사람들의 이 권리를 없애자. 난전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금난정권을 폐지하기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면 금난전권을 결국에는 폐지하게 되는데, 자, 요 정책을 뭐라고 하냐? 신의 통공 또는 통공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정조 때 신의 통공 또는 통공정책이 실시돼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되죠. 단,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게 아니고 유기전을 제외한. 자, 유기전이라고 해서 중요한 물건을 파는 6개의 상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렸죠. 이런 정책을 신의 통공 또는 통공정책, 정조 때 실시된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난전, 그리고 이 난전들은 시전과 대립하고 있었고 시전들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리를 조선 후기에 결국에는 폐지해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 성장하는 난전들 봅시다. 지방에서 성장하는 난전들은 지역별로 명칭이 좀 달라요. 여러분 지역별로 명칭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자,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의 경강상인. 자, 그리고 동래의 레상. 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이름이 좀 다르죠, 명칭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개성의 송상, 한강유역의 경강상인,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특히 한강유역의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선상이라고도 불러요. 선상.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을 하는 운송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선상이라고도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운송업과 조선업을 담당해요. 운송업은 물건을 운반하는 거죠. 특히 나라에서 조세 운송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조선업은 배를 이용해서 장사하니까 배를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운송업과 조선업에 탁월하고 이 사람들은 좀 뛰어나고. 자, 그 다음에 개성 송상하면 뭐 여러분 다 알죠? 인삼무역이 발전했죠. 그래서 송상. 자, 그리고 송상들은 자기들의 대리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송방.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기법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부기는 장부정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송도사계부기라고 해서 장부정리법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장부정리하는 방법, 부기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송상과 경강상인. 자, 그 다음에 의주는 아무래도 중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에서는 대청무역을 담당해요. 자, 그 다음에 레상은 동래, 부산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대일무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대청무역과 대일무역을 했으면 중간에 어디선가 중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개무역을 송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무역을 담당한다. 자, 대청무역은 의주의 만상, 대일무역은 동래의 레상, 그리고 중간에 중개무역을 하는 건 개성의 송상, 가운데쯤이니까. 자,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난전, 서울에서 장사하는 난전, 그리고 대립했던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폐지. 자, 그리고 각 지역의 상인, 특히 송상, 경강상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616페이지. 자, 616페이지 보시면은 사상의 등장 나와 있고요.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보시면 17세기 초에 처음 생겼는데 어떻게 처음 생겼냐면, 자, 여러분 임진왜란 중에 생긴 5군영의 핵심 군영은 뭔가요? 임진왜란 중에 생긴 설치된 5군영의 핵심 군영. 훈련도감. 자, 훈련도감이 직업군인이죠. 자, 그럼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부터 뭘 받아요? 월급. 자, 나라에서부터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도감의 군졸들의 월급이 너무 조금이어서 군졸들이 도저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 군졸들이 조금씩 자기 집에서 뭐 기르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져다가 팔기 시작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런 훈련도감 군졸들의 장사를 묵인, 내버려 뒀어요, 그냥. 왜냐면 월급을 덜 주니까,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감의 군졸들로부터 이제 장사하는 상인들이 서서히 등장해서 이 사람이 중간에 물건을 떼다 팔기 시작해요. 중도화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거기 사상의 출현 나와 있죠. 군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상인이 생기는 뭐 이런 기원이 있었겠지만 훈련도감의 군졸들로부터도 이렇게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떼다 팔았네. 중도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시정과 난전의 대립, 금난정권, 금난정권 절패 나와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사료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상의 도고 활동. 자, 도고는 아까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했고요. 그런 상인들을 도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상행위, 그런 독점적 상행위를 도고 활동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도고 활동이 등장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한 장 넘기시면 사상의 활동 볼까요? 자, 사상의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송상 경강상인. 그래서 특히 송상 경강상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시로 갑시다. 장시. 장시는 우리가 요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되죠. 처음 설치된 거는 15세기 말 전라도 지방에서 그 다음에 16세기 중엽을 거치면서 전국 확대 18세기로 넘어가면 전국에 1000개 이상 설치. 자, 그래서 15세기 말 남부지방의 개설 16세기 전국 확대 18세기 중엽 1000개 정도가 개설된다. 요게 이제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시는 단순히 그냥 장사하는 곳 아니고 뭐 교육의 장소, 그 다음에 친목의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장과 그 다음에 주변의 뭐 포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역적 상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15세기, 18세기 말에는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장시와 장시를 연결해서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하는 그 상인들이 누구냐? 보부상이죠. 자, 보부상은 원래 보찜장수, 등찜장수 합쳐서 이제 보상과 부상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하고요. 자, 이 보부상들은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고 이 사람들이 관상, 나라에서 허가받은 관상이죠. 자, 그 다음에 포구에서의 상업활동 봅시다. 조선시대는 이제 물건을 운반해서 판매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항구, 조그만 항구들을 우리가 포구라고 하죠. 포나 진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게 포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마포, 양화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붙으면 이제 포구, 뭐 재물포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포구 한번 보시면 되고 포구는 이제 물건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업활동 대표적인 포구가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이런 포구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포구에서의 활동, 자, 주로 배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오겠죠. 자, 그럼 이런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을 선상. 자, 그리고 선상 중에서 대표적인 선상이 경강상인. 아까 우리 경강상에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포구에서 물건을 실어서 오면 말하자면 이제 경강상인이 실어오면 그 물건을 내리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연결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잠도 재워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죠. 자, 물건을 내리고 보관하면 창고업,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은 숙박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를 연결해주면 중개업, 그 다음 내가 돈을 빌려주면 금융업,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운반해주면 운송업.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담당하는 상인을 객주와 여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주 여각은 금방 제가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를 모두 다 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 객주와 여각은 이렇게 포구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큰 장시에도 객주와 여각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객주와 여각 나와 있고 자, 그래서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을 경강상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상, 그리고 객주와 여각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의 발달 넘어갈까요? 자, 대외무역의 발달에서
성과의 무역. 자, 이 대무역에서는 이제 공적인 무역과 사적인 무역이 모두 성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621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이렇게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을 개시. 그다음에 사적으로 허용된 무역을 후시. 자, 그래서 공적인 무역을 개시. 사적인 무역을 후시. 개시, 후시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자, 거기 개시와 후시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부터. 자, 압록강 하류의 중간 개시, 그다음에 회령 개시, 후시로는 회동강 후시, 중강 후시, 책문 후시. 자, 이런 식으로 개시와 후시가 성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이제 이렇게 개시와 후시라고 하고, 자, 거기 보시면 개시와 후시가 동시에 열리는 곳도 존재하나요? 네, 어디? 중강, 그쵸? 중강은 개시도 있고 후시도 있죠? 자, 개시와 후시가 동시에 열리는 곳도 있네, 있어. 네, 중강 같이. 그래서 개시, 공무역, 후시, 사무역. 그리고 동시에 열리는 중강, 개시, 후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뭘 사고 팔았는지도 쭉 보세요. 자, 최근 들어서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시험 문제는 항상 디테일해지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디테일해지면서 이렇게 무역품 각 시기별로 꼭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무역품은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쭉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 봅시다. 일본과의 무역은 외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 자, 외관. 동래 근처예요. 동래. 아까 부산 옆에가 동래랬죠? 여기에 외관을 설치해서 일본과 무역을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 외관을 통한 무역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자, 역시 수입품과 수출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런 대외 무역은 사상들의 활동도 두드러지는데 자, 우리 아까 요거죠? 자, 청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했던 거는 의주만상.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동래래상, 그리고 중개를 담당했던 개성 송상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621페이지 사상의 활동은 그거예요. 대청무역, 대일무역, 중간에 중개무역. 어떤 사상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나머지 문제점 이런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평통보로 넘어갑시다. 자, 조선 후기에 널리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이렇게 널리 유통된 화폐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진 하나 있죠. 자,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화폐가 뭐예요? 상평통보. 이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되죠. 자, 지금까지 고려 초기부터 화폐를 쭉 만들었으나 단 한 번도 전국적으로 유통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화폐가 이제 와서야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거죠. 그게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 자, 그러면 상평통보에서는 두 가지 체크할게요. 첫째, 언제 처음 만들었어? 상평통보를. 자, 동그라미 1번 보급 과정 보세요. 정부의 노력 보급 과정. 자, 상평통보를 처음 주조한 거는 언제? 인조 때 처음 만들기 시작하죠. 자, 하지만 이때 바로 널리 확대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고 법화로 인정돼서 전국으로 확대된 건 조선 숙종 때 가서야 가능하죠. 자, 거기 보시면 보급 과정 나와 있죠? 숙종 때에는 상평통보의 발행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즉 법화로 지정하여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자, 여기서 상평통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최초로 주조한 건 언제? 처음으로 주조한 거 인조. 자, 전국으로 확대된 거 숙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폐는 상평통보고요. 자, 그러면 화폐라고 하는 걸 이때는 자, 지금은 뭐 한국은행 딱 한 곳에서만 화폐를 찍어내지만 조선 후기에는 화폐를 한 곳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화폐를 만들 수 있죠. 군영이라든가 지방 관하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 생산은 화폐 주조는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폐가 늘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화폐 생산을 많이 한다며. 네. 그런데 늘 부족해? 왜?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화폐를 교환 수단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자, 여러분 집에 쌀한가마니하고 화폐 꾸러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갖는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이 5년 동안 요거를 묵혀놨어요. 집에다가. 자, 그러면 쌀은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못 먹겠죠? 자, 그러면 쌀은 상했어. 못 먹어 이제. 그러면 이제 가치가 없다. 그런데 화폐는 그대로야. 아, 이제 화폐를
내 재산이구나, 화폐라는 게. 자, 사람들이 화폐라고 하는 걸 교환의 수단이 있다는 것보다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화폐는 생기는 족족 집에다가 상자 같은 데다가 보관. 왜? 재산이니까. 재산을 보관해야 되니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화폐는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죠. 조선 후기에 여러 군데서 만드니까. 하지만 늘 부족한 이유가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집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화폐는 찍어내지만 계속 부족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가면 세금이나 지대를 화폐로 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가 가난한 농민이라고 칩시다. 제가 우리 집에 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대를 내려면 이 쌀을 뭘로 바꿔야 되죠?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자, 화폐를 찍어내지만 화폐를 다 자기 집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나는 쌀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거를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지대를 내거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문제는 화폐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화폐를 사야 되겠죠. 쌀과 바꿔야 되겠죠. 자, 결국에는 가난한 농민인 경우에 이렇게 더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폐가 농민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화폐를 없앨까? 자, 화폐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조선 후기 가면 하나는 용전론. 자, 용전론, 그래도 화폐는 써야지. 중요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화폐를 그래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는 중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이에요. 중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은 화폐를 그래도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화폐는 쓰잘데기 없어. 없애버려야 돼. 패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패전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익이죠. 그래서 중농학파인 이익은 화폐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폐가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폐가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이 전황현상. 여러분 책에 전황현상. 자, 전, 화폐, 전, 돈. 그 다음에 황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가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말라버린다. 화폐가 없어. 화폐가 부족해. 이게 바로 전황현상이고, 자, 이렇게 전황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보관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전황현상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전황현상. 자, 그래서 전황이라고 하는 거 지금으로 하면 디플레이션 현상 같은 거를 우리가 전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화폐 여러분 623페이지 보시면 고대 화폐 쭉 언급이 돼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근대 태동기의 경제. 이 경제 파트는 굉장히 변화가 두드러지는 분야예요. 자, 나머지 뭐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근대 태동기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변화가 좀 심한 분야가 조선 후기의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는 좀 조목조목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